지난 이야기. 이스라엘의 건국사로 치고 전쟁의 포화 속에 빠지게 된 중동 지역.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세계의 화약고 중동전.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방랑민족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굉장한 이 강렬한 율법주의에다가 유일신이니까 다른 데 가서 다신교하고 섞이질 않아요. 완벽한 탄압의 대상이었고 돈 많은 유대인들을 습격해서 그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매우 일상화돼 있었어요. 시온, 영어로는 자이언이죠. 근데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20세기 초가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네. 이때 영국이 오스만하고 싸우려니까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다 계약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나 도와주면 너희 나라 세워줄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팔레스타인한테는 너희 분리 독립시켜줄게. 그렇죠. 이스라엘은 니네 국가 없었잖아. 만들어줄게. 그렇죠. 아, 이렇게 둘한테요? 양쪽에 다. 그럼 같은 데인데 지역은. 그렇죠. 이게 유명한 이중 비밀 계약인데 1915년에 맥마운 조약이라고 해서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 아랍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오스만과 싸웠던 서양 열강 그 중에서도 영국이 한마디로 이 시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로렌스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건국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1917년에 또 유대인하고 벨푸어 선언이란 걸 해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거를 지원해주겠다. 자기들도 하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에 이런 조항을 달아요. 어떤 조항?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 아이고 참. 선문답이죠. 아, 그러니까요. 이거를 나중에 아랍이고 이스라엘이고 다 이래. 개하고 고양이를 집어넣어 놓고 너희 사이좋게 살아. 니네들이 행복하길 바래. 사람 10명인데 빵 한 조각 주고 골고루 나눠 먹어. 나는 너희들을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나는 골고루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 이런 거지 뭐. 전형적인 강대국 제국주의자들의 치졸한 방법 중. 그러니까 아주 못된 건데. 그럼 이거 갖고 나중에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 다른 서구 세계까지도 좀 예를 들어 욕이라든가 반발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결정적으로 일이 커져버려요. 아주 커져버려요. 박해를 피해서 오는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나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 반유대교 정서와 맞불렸는데 우리 국가가 드디어 생겼다라는 정서가 더해져서. 그렇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8만 살았는데 뭐 1차 대전 이후에 뭐 찔끔찔끔 좀 오기 시작하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갑자기 한꺼번에 65만의 유대인들이 와버려요. 팔레스타인보다 더 많아졌나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귀농 얘기하는데 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에서 잘 살던 사람, 중산층이 살던 사람이 농촌도 아니고 거의 반사막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없던 때죠? 그냥 돌밭이 돌밭. 그리고 좋은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지. 안 주지 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에 65만. 죽인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 박해 때문에 피해서 65만이 와버렸는데 이때 또 한 번 영국은 북아프리카 전투를 독일군하고 하면서 아랍 민족의 도움이 또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공수표를 날립니다. 뭐요? 여기 더 날릴 게 있어요? 예, 맥도날드 맥스라고 여기서 햄버거 나눠주기로 했어요? 맥도날드 맥스가 뭡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이민을 매년 10,000명 이하로 제한한다. 아, 이거를 영국이 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 인구는 아랍인의 3분의 1 이하로 유지한다. 시대가 뭔데? 또 전통적인 거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당연히 허준 씨가 유대인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켜지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거지? 정확하죠. 쌩까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영국의 맥도날드 조약을 생갔습니다. 아니 이게 그것도 올해도 안 됐어요. 1940년에 생겼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을 공수표를 날렸고 그것을 영국이 쓴 것도 웃기지만 그걸 아랍 국가들이 인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근데 맥도날드 백선 사연이 있어요. 네. 공수표 이건 사실 공수표 아니었어요. 그래요? 공수표는 그 전에 계속 날렸잖아. 네. 근데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진 거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 몰려오는 네네. 거지. 근데 여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대영 제국이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했잖아요. 무역 아니야 또 해상 무역.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섞어 썼어요 자기들이.
인도 상인들이 막 아프리카 가고 어디 가고 막 해요. 네. 그러다 보고 이제 슬슬 이제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외지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르르 사는 거예요. 영국이 아니었으면 인도 사람들이 어디 거기 가 살겠어. 아.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 보니까 제국주의 오래 했더니 이제 각 민족주의가 생기는데 네. 멀쩡하게 한 나라 사람만 살던데 여러 사람 자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 책임감을 느꼈구나. 이게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식민지 하에서 외지 사람이 더 많이 와가지고 토착민 두드려 팬 나라가 꽤 많아요. 자기들도 이건 사고 쳤다 싶은 거죠. 아차. 그래서 이거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2차 대전쯤 돼서 와서 해요. 아차,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근데 팔레스타인도 지금 그런 거죠.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런 데가. 그래서 영국이 이제 나중에 다 자기들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민 제한을 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방금 기자님 말씀, 그게 맥도날드 조약이에요. 근데 이거 안 지키고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전에 뭐 당연히 인도나 태국 다른 지역들은 영국의 지배권이 실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국한테 일원어치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좌우간 이제는 아무도 영국은 이제 저문은 해와가지고 네.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무장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장 조직인지 깡패 조직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사실. 원래 그게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가나라는 무장 조직을 만들고 또 이르근 슈테른이라는 또 조직을 만들어요. 하가나의 담당은 영국군 테러, 이르근 슈테른은 아랍인들에 대한 테러. 이러면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영국이 정말 무슨 어마어마하게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국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욕심이 있어서 자꾸 간섭을 한 거 아니었나요? 영국이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수에즈. 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영국은 해상 제국이잖아요. 네. 그쵸. 수에즈는 목숨보다 중요해요. 제국의 생명이에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근데 팔레스타인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뒤돌아서면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군요. 그렇죠. 수에즈를 지켜야 되니까. 정말 거기는 신경 안 쓰던 땅이라니까. 프랑스도 한 발을 반쯤 수에즈 운하에 걸치고 하긴 뭐 아. 서유럽의 생명이 걸린 게 유럽의 생명이 걸린 게 수에즈죠. 그러니까 수에즈 주변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유대인하고 이중수표 남발했더니 얘들이 이러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인구 제한하자, 뭐 여기는 거주 교역하자, 뭐 이러는데 이제 다 알게 된 거지. 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제 우리 여기 나라 세워야 돼. 팔레스타인 농부들도 이 뭐야 이거 이래갖고 지켜야 양쪽이 돼. 다 반발을 해요. 아.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영국의 통치 시절이니까 영국분한테 이제 나가라 우리 독립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도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어.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중재할 뭘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네. 이걸 오케이 유엔에서 상정시켜. 유엔에서. 떠넘겼군요. 공수표는 실컷 써놓고. 예. 근데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결과가 또 웃겨요. 뭐예요? 왜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각각의 2개의 독립국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유엔은 평화롭거든. 유엔은 평화로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발 뺀다고요? 말이 돼요. 그리고 서유럽 사람 그때는 홀로코스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약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 뭐랄까 동정심 같은 거. 그게 좀 있었어요. 우리가 얘들한테 사고치긴 쳤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빚이 있으니까 쟤들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또 반은 뭐냐면 잘됐다. 저 지긋지긋한 애들 내보내자. 솔직히 이게 또 어디가 진짜인지 몰라. 근데 두 개 다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아까 말했던 거 이걸 어떻게 나누냐. 네. 이걸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맥도날드에서는 그거는 없어졌고 이제. 맥도날드도 있었어요. 7대 3으로 분할한다. 누가 뭐, 7이에요? 팔레스타인 인구가 훨씬 많고 네. 땅의 면적도 많았거든요. 당시 아랍인이 130만 명, 유대인이 60만 명 정도 살았고 토지 소유는 유대인이 6% 정도 했어요. 거의 없었겠죠. 다만 이건 좀 그게 있는 게 여기 와서도 도시도 몰켜 있었기 때문에
조슈아 현상이 있었거든요. 양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억울한 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인구가 제일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7대3 정도가 맞는 거죠. 물론 다 반대였지. 팔레스타인은 이거 왜, 원래 왜, 우리 왜? 왜 우리가 어. 살아오는 땅에서 우리가 왜 나가야 되냐? 근데 유대인은 이미 결정한 거야. 우린 여기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주변에다 적이라고. 그러면 그냥 땅을 얻는 게 아니라 강동육주와 이 방어선까지 필요한 땅을 얻어야 돼. 그래서 네.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땅이었다. 근데 반대로 아랍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공격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엔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이건 좀 배워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무역하며 장사하며 살았잖아요. 남한테 깨지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협상은 있잖아요. 내가 목표가 100이라고 해서 첫 번째 100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협상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뭐 얻을 만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100을 해야 되는데 20을 해. 이거 매국노, 뭐, 무능 난리가 나는데 유대인은 40을 얻을 걸 20을 얻었으면 비난은 하지만 20이 최선이다 그러면 절대 비난을 안 해요. 단 목표가 100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안 지우지. 하지만 한 번에 100을 얻는 협상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죠. 중동전이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유엔에 올라갈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 우리가 받아줄게라는 식으로 교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농부들이었거든. 들고 일어나겠죠. 뭐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본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그렇죠. 왜 내가 줘야 돼? 라고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들의 가치관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할안을 제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 그래 알겠다. 우리 반 할게. 팔레스타인 안 해. 협상 안 해. 너. 근데 팔레스타인 사실 국제사회에 아무런 힘이 없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인은 7대3에서 거꾸로 6대4 자기들이 6을 먹고 그러니까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이만큼만 할게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탁 치고 올라가니까 그럼 이만큼. 아니 보이콧해 버렸다니까. 우리 안 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시 가서 네. 그럼 좀 더 줘. 이래가지고 6대4를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스라엘에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협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6대4는 7대3이나 6대4나 우리는 이거다. 라는 걸 딱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 해라는 식으로 안 하지. 그러니까 싫긴 한데 일단은 일단 해보자. 뭐 일단 이렇게. 그리고는 바로 작전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100을 100에 가져올 갈 수 거냐 있는지.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채시는 작전 개시가 됐죠. 됐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돌변을 해요 전술을. 근데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게요? 아니 근데 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한두 번 배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억울한 게 말도 못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신석기를 갓 벗어난 농민 수준이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장 조직을 조직했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르군이나 슈테른 같은 이 무장 조직이 맹렬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뭐 데일 야심촌 학살 사건에서 250명의 아랍인들이 여기서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학살을 네, 했군요. 그러니까 나치한테 그렇게 학상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제가 역사를 할 때 제일 늘 그런 말 하는데 과거사를 보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건 그건 정말 제3자 입장에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배워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마 지금 2% 길게 유대인의 핍박의 역사를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이거 보시면서 쟤들이 이스라엘 편들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면서. 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이 이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독립하기 전부터요. 분할안은 10년, 15년 전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은 전략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분명히 한 번에 못 얻는다. 그러면 30%, 40% 얻자. 그러면
땅을 더 얻는데 중요한 방법이 뭐겠냐? 하나는 국제 협상력이죠. 네.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력. 무력뿐만이 아니라 땅을 현재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 땅 위에 살고 있어야 그런 된다. 실질적인 정보. 실제 점유. 이게 그건 중요한 현재 거예요. 부동산법에도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죠. 땅 주인이 있어도 내가 거기 집 짓고 사는 게 몇 년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의 실효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건국 선언하기 전부터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아, 방금 그 마을 합살 사건 네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이 조직이 세져가고 네. 마구잡이로 팔레스타인을 죽이면 이게 거꾸로 역풍을 맞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놀라운 건 이 작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하게 하는 거. 네. 선언하기 전부터 우리의 점유를 높이자. 근데 점유를 높이는데 가서 팔레스타인 말 전부 다 태워 죽이면 이건 완전 역풍 받아요. 네. 스스로 떠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스스로 떠나게 하려면 겁줘서 아, 그러니까 본보기를 한 충격과 공포 거. 네. 이거를 바둑판 짜듯이 지역별로 다 짜가지고 아, 어느 마을에 가서는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고 아. 하여간 충격과 공포 작전을 시행해요. 그 전술을 다 짜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조폭들 하는 방법이 있잖아. 처음에 무서운 아저씨가 겁 한번 줘. 어떤 데는 도망가죠. 그렇죠. 어떤 데는 버텨요. 그러면 가서 또 뭐 하나 깨부셔. 네. 그래도 버텨? 그러면 이제 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 크게 한 번 한 다음에 옆집에 가서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회유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역별로 다 짜놓고 연구해서 해. 치밀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중동 1라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요 배경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연 아나운서. 자, 보시죠. 역사 아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성우분이 해주실 거예요. 보시죠. 전 세계로 확산된 반유대 정서 그리고 특히나 지독했던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하게 된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유엔의 분할 결정 이후 이스라엘은 건국 선언을 하게 되는데 나라 없이 떠돌며 유대 국가 건설을 꿈꾸던 유대인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랍 민족의 반발로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전쟁의 포화 속으로 마치게 되는데 일촉즉발 위기의 중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중동 정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니림 전투에서는 정말 훈련이 안 된 이 투군이 많이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후의 진행 상황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승리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집트군이 밀고는 올라갔죠. 네. 저 지도에서 보시지만 저 해안길을 따라 텔아비브로 가는데 네. 이제 텔아비브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허리가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키부츠 단위로 싸우는 데서 이집트군이 통쾌하게 승리는 못했지만 진격은 하거든요. 네. 근데 진격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오. 그 키부츠들을 사실 하나도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점령했는 게 탄약 떨어져서 빠져나 이런 건 있는데 네. 한 번도 시원하게 이겨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집트군 내부에도 이제 공황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상황이 어땠냐?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공군은 당연히 없고 기갑 부대도 없고 철모가 두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어갖고 둘이서 공평히 나눠서 아, 싸웠다. 진짜요? 쏠 때 쓰고 탕탕탕 쓰고. 이거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뭐 그랬는지 아니면 30분씩 나눠 쓰자 뭐 그랬는지 하여간 뭐 그런 또 처참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도 점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다가 결국 텔아비브로 가기 전에 완전히 저지당해버려요. 이집트군의 무능도 여기서 한몫을 단단히 합니다. 이집트군은 전사가 꽤 여러 대 있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한 발 포탄을 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포탄을 안 쏴요. 왜요? 그 전차병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포탄 재정장을 못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포탄 재정전을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실전에서 전차가 가면서 포탄을 한번 탁 쏘면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차내로 확 나오거든요. 거기에 패닉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공포에 질린다. 그러니까 전차를 한 발 쏜 다음, 전차가 포탄을 한 발 쏜 다음에 기관총을 쏴요.
두 번째, 이스라엘군 전차 지휘관들의 특징은 옛날 독일군이 썼던 거고 똑같은 방법, 즉 해치를 열고 지휘관이 나와서 망원경으로 계속 네. 주변 상황을 관측하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퓨리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계속 나와서 보면서 몇 도. 그러니까 해치 밖으로 나온다는 건 전차장에 대단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그걸 하는데 이집트군은 절대 그걸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냥 잔망경 보고서 좁은 시야. 그러니까 이집트군 전차병들이 대부분 운전을 전후진밖에 못해. 그래서 어디로 좌회전, 우회전을 하려면 한참을 걸려요. 사실은 이때 당시의 전차라면 기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또 예전에 프랑스가 쓰다가 남은 전차를 준 거거든요. 영국제 옛날 쓰던 전차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아무리 구식 전차라고 하더라도 전차 한 대만 있으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군 수준으로 봤을 때 네네. 무적의 무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훈련도 부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나마 이집트군이 제일 나은 군대인데 저 북쪽에서 싸웠던 시리아군이나 레바논군은 더 못했고 이집트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게 전술적으로 얘기하면 포병은 있어요. 유형 전력은 확실히 세요. 근데 포병이 명중 사격률이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한 탄막 사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돌격하는 보병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막 쏴서 건물 마을의 집들이 다 부서졌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겁먹고 도망가면 괜찮은데 얘들이 안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병은 또 그냥 진격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탱크하고 보병도 협력 전술이 안 돼요. 기자님 말씀하신 보전 협동이 거는 돼야죠. 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탱크 몇 대, 포 이런 거 같은데 따로 노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전투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병사들이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느낌이. 왜냐면 첫 번째 전투 때 농민들은 우리가 왜 싸워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원수 막 이러는데 지금이야 뭐 팔레스타인을 왜 싸우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황당한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다. 팔레스타인은 떠돌지는 않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늘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당신네 마을이 이스라엘이 땅이 됐어요. 뭐 언제 그게 내 왜? 땅이었나?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몰아내려고 이 분할 나오면 팔레스타인 마을 다 봉기가 날 거다. 그럼 그 핑계 대고 들어가서 두드려서 빨리 마을 쫓아내자라는 작전을 세웠는데 조용한 거야. 아니 물론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조용한 거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그렇대. 그렇대. 그래서 이스라엘 알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땅인데. 사람을 들여보내서 좀 선동해 보려고 말씀하시는 그래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쉽지 2000년 동안 이 사람들도 나라 없이 살았다고요. 네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더 심해졌단 말이지. 이게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라 없는 서름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고 들어가서 패기 시작한 거라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이집트군을 말했지만 이집트군 장교층이 특히 그때 대단히 무능하고 대단히 부패했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이집트군 장교층이 뭐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잘 사는 집, 뭐 귀족 집안, 좀 이런 데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제 장교랍시고 또 같이 전차장이 돼서 전차를 몰고 나가는데 상황이 불리하니까 일단 전차를 세워놓고 지휘관 전차장이 부하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 여기 잠깐 있어봐라.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있어봐고 나가요.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전차 타고 있던 전차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가셨대? 뭐 이러다가 야, 이거 어떡하냐? 그 그러니까 나도 가. 뚜껑이 열린 데다가 이스라엘군이 와서 화염병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전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예, 당하게 근데 되는 사실은 거군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쟁은 거의 조직 운영력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조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어떻게 생겼고 지형이 어떻게 생기고 공격하려면 어디로 공격해야 되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집트군은 공격하는데 어느 마을 정찰할 시간도 안 준대요. 그냥 와서 가. 그러면 중간에 팔레스타인을 잡아서 여기 어디로 가니? 걔가 가리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매복에 그냥 걸려요. 그쵸. 그리고 한 번 죽고 나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이쪽으로 공격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정찰해야겠네. 근데 대대장이 정찰 필요 없다. 내일 또 나가라. 아니, 정찰을 하고 이거 지형을 보고 계획을 짜야 될까? 내일 공격. 그러니까 병사들은 쉴 새 없이 쉬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너무 무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원래 전투할 때는 정찰하고 쉬어서 체력을 보존한 다음에 공격해야 돼. 오늘 여기에다 깨져갖고 돌아오면 야, 절로 가. 우왕좌왕. 심지어 대대에 3개 중대가 있는데 후방에 뺐어요. 전투 너희 지저 쉬어라. 5분도 안 돼서 1중대는 저리 가고 2중대는 저기 가고 3개 중대를 흩어서 딴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본부로 쳐들어갔어요. 지도도 안 주고 이런 게 어딨냐. 본부에 갔더니 사령관은 낮잠 주무시고 계시고 사령부 직원들은 쫙 앉아서 이거 상호 보고 있는 거야. 기다리다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공격했던 실패했던 마을에 항공 사진이 책상에 다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도 있는데 전달이 안 되고 탄약도 있는데 전달이 안 되고 항공 사진 지도도 전달이 안 되고. 답답하네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군이 공군이 있었습니다. 영국제 허리케인 전투하고 스피파이어 전투가 있었는데 지상 공격 훈련을 못 받았어요. 이집트군 공군 조종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군 진지로 이집트군 공군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지상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은 당황했죠. 자기는 비행기가 없었는 상태였어. 그래서 대공 사격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군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일럿으로 2차 대전 때 참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집트군 공군기가 이게 쭉 이렇게 급강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대공 사격하지 말아봐 그랬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야, 저거 제가 좀 이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어머머머머. 왜냐하면 각도가 있거든요. 공격하는 각도. 어느 정도 내려오고 사격을 한 다음 다시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놔두면 아무리 봐도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쏘지 말아봐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이게 뭐 하지만 보면은 높은 장교들은 뒤에서 놀고 자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조금 약간 중산층 이하인데 몇 명 안 되고 조직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이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 보고서 올리라고. 근데 보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영국식. 전투 기록은 또 안 남아 있어. 왜요? 그 진짜 그러니까 아랍 측 기록은 가장 정확한 기록이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록한 기록이 있고 아랍군 자체 내에서는 별다른 기록 사진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저 보고서가 즉 전투 기록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관리는 안 하는 거죠. 관리 안 하고 동대도 안 하고. 쓰긴 하는데 그거 어디다 둔지 모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봤어. 그래 잘했어.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둔지 그러니까 몰라. 소대장, 중대장은 정찰할 시간도 없고 부대원 만질 시간도 없고 보고서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 보고서는 올라가서 사라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2차 대전도 다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1차 대전의 초기 약간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그럼 다행이죠. 그거보다 진짜 못하는 거예요. 단 그 아랍군 중에서 요르단군은 사정이 다릅니다. 요르단군은 아랍 내에서 최정예 부대였어요. 오. 영국군이 가장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었고 사관 학교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게다가 목표도 있었잖아요. 우린 이거 저 바다로 못 나가면 우리 큰일 나. 이런 사실은 목표도. 지휘관도 영국 사람이었죠. 중동전 내내 이스라엘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대가 요르단군이에요. 그렇군요. 항상 가장 큰 이스라엘군의 고민거리였어요. 저 요르단군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갑자기 정말 죄송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돼요. 예? 안 돼요. 고개는 끄덕거리면서 안 된다는 건 무슨 안 뜻이에요? 돼요. 안 돼요. 요단강 건너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게 아니 그거다. 그 강이 맞아요? 예. 그 강이 요르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저쪽 해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건 이제 죽으러 간다 그 뜻이에요.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보고 싶냐 요단? 아니요. 지금은 다른 걸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전쟁 1차 중동전의 1라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차 중동전 중 가장 치열했다는 예루살렘 공방전을 앞서서 과연 이때 당시에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전투에 임했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민족,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여기에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강대국의 무관심이 더해져 중동 지역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중동 전쟁이죠. 오늘은 1차 중동전에서 사용된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이스라엘의 통합무장 조직 자할이 보유한 무기는 형편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영국군의 무기고를 약탈한 물건이었죠. 불과 수천 정의 리엔필드 소총과 스탠 기관단총, 브렌이나 루이스 경기관총 등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제공했던 톰슨 기관단총도 이제는 이스라엘 무장 조직의 손에 있었죠. 이 모두는 2차 대전 때 활약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코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체코는 독일군의 중요한 군수 생산 기지였고 전쟁 후에 체코는 대량의 무기를 암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은 유대인들이었죠. 나치 독일군의 상징과도 같았던 칼 98K는 곧 이스라엘군의 제식 총기가 됩니다. 심지어 체코는 소총 생산 시설까지 이스라엘에 넘겼죠. 여기에 아비아 S199라는 전투기 2대도 이스라엘에 판매했는데요. 이 아비아 S199 전투기는 체코에서 나치 독일의 메사스미트 BF109 전투기를 카피 생산한 모델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무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건국에 쓰입니다. 역사란 참 알 수가 없네요. 체코는 전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VZ-23 기관단총도 소수나마 이스라엘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기관단총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중화기는 수제 박격포와 불과 몇 문의 대포가 전부였습니다. 그중 영국제 6파운드 대포와 프랑스 65mm 대포는 당시 이스라엘군에게는 금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제 박격포는 그야말로 손으로 뚝딱 만든 박격포였습니다. 이스라엘군 사이에서는 나비드카라 불렸는데요. 조잡하긴 했지만 중화기가 절대 부족한 이스라엘군에겐 이마저도 아쉬운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계화 부대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주둔 중인 영국군의 전차나 장갑차 등을 기회가 닿는 대로 마구 훔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대의 크로멜 전차를 확보했죠. 또한 폐차된 M4A3 셔먼 전차도 유대인들의 손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개전 후에는 시리아군으로부터 프랑스제 르노 R35 전차와 호치키스 H39 전차 수십여 대를 노획해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군이 사용하던 미국제 M22 로코스트 전차도 이스라엘군에 노획되어 소중한 전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줌도 안 되는 전차들보단 장갑차들이 이스라엘군 기계화 부대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대량 매물로 나온 미국제 M3 하프트랙 장갑차를 개조해 사용합니다. 새로운 터렛형 포탑을 설치하고 여기에 독일제 MG34 기관총을 설치해 아주 요긴하게 써먹죠. 마찬가지로 독일제 MG34를 거치시킨 미국제 윌리스 지프 역시 이 당시 이스라엘군에게는 주력 기계화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눈물나는 장비는 일명 샌드위치 카라고 불리는 장갑차였습니다. 장갑 차량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민간 트럭에 철판을 덧대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장갑차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랍군이 일반 트럭을 이용하다 큰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해보면 궁색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이스라엘군의 항공기는 앞서 말한 아비아 S199 외에 소수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무스탕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수의 텍산 연습기와 석 대의 B-17 폭격기도 있었습니다만 조종사 부족으로 전투에서 이렇다 할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아랍군의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 당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군복이나 장비는 거의 대부분 영국제와 프랑스제였죠. 아랍 진영에서 가장 최정예 군대로 인정받았던 요르단군은 완전 영국군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철모 대신에 아랍 전통의 콰트라 두건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 화기로는 리엔필드나 스탠 기관단총 등 영국군이 쓰던 무기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집트군도 군복과 장비는 영국제 1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군화의 경우 타이어를 잘라 만든 아랍식 샌들을 주로 신었습니다. 군화를 지급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집트 장교층은 심각하게 부패했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정상적으로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예가 허다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식민지였던 시리아는 프랑스 장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제공한 독일제 MP40 기관단총도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철모 대신 콰트라를 쓴 모습이 기록에서 훨씬 더 많이 목격됩니다. 개전 당시 아랍군의 기갑 장비는 이스라엘군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요르단군은 장갑 차량으로 영국제 MK4F
해링턴 장갑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차종은 이집트나 시리아군도 보유하고 있었죠. 이집트군은 심지어 상당량의 영국제 발렌타인 전차와 미국제 셔만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도 르노 R-35 전차와 호치키스 H-39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운영하는 전차병들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아랍군의 전차병들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군은 영국제 스피파이어 전투기와 이탈리아제 아레마키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파일럿들의 훈련 수준은 참담했습니다. 저공 군접 지원을 하다 이스라엘군의 대공 사격에 허무하게 격추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상으로 1차 중동전의 무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아랍군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건국을 좌절시켰을까요? 저와 함께 전장의 한 복판으로 가보시죠. 네, 무기고 만나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쭉쭉쭉 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무기의 변화도 컸다라고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애초부터 무기가 매우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골다메이어 여사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총리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미국을 돌면서 모금 운동을 해요. 유대인을 상대로.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거액이었죠. 5천만 달러가 모입니다. 이 5천만 달러를 가지고서 무기를 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또 정식으로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이때 구세주가 체코였습니다. 체코가 또 무기함 시장인 거네. 왜냐하면 체코가 원래 2차 대전 중에 나치 무기 생산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기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걸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때 슬쩍 접근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독일군이 쓰던 소총, 기관총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나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정작 나치 무기로 싸웁니다. 근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없으면 이 그렇죠. 몸으로라도 씹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장점이 그거라니까 현실. 그래서 그 총을 받았더니 그 나치 마크가 그대로 찍힌 것도 있었대요. 그걸 보고 이렇게 왜 해? 이거 어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치 무기를 갖고 싸워봤더니 이보다 더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서 그랬겠죠. 이게 인정할 건 해야 돼. 있습니다. 기관총 가지고 많이 이제 뭐 트럭에다 싣고 막 이렇게 개조를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역시 무기는 독일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를 도덕적 관점에서 감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절대 그래도 우리는 그거 쓰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짜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늘 미국이 다 해줬다는 네네네. 건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 제일 안 도와준 나라가 미국.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와준 나라 중에 제일 안 도와준 나라. 그래요? 예.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갖고 체코 무기를 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소련이 준 거예요. 잠깐만요. 유대인을 가장 핍박하고 싫어했던 게 러시아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바로 그거죠. 다 현실주의지. 제가 제국 마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국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어. 지금 내 편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저 중동전을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되시는 게 여기는 정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내 도움이 되느냐, 누가 내 도움이 안 되느냐. 나쁘게 말하면 의리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그럼. 친구가 되고 이런 식의. 앞으로 벌어진 모든 중동전은 이거의 집약판이에요. 또 하나, 모든 전쟁은 무기 실험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1차 중동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 와요. 영국제, 프랑스제, 소련제, 독일제, 미제 한 동네에서 섞여. 그래서 어떨 땐 미군 탱커랑 미군 탱커끼리 붙고 누가 그걸 실험해 보겠어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 이런 거를 한 이제. 부대에서 여러 가지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총이 제일 좋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 사실은 소련이 중동에 기반이 없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저무는 태양 제국인데 얘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식민지적 구역이 여기예요. 중동.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어쨌든 돈이 좀 있고 근데 소련은 사실 여기 기반이 하나도 없었거든.
거기다가 시리아니, 이집트니 이거 다 옛날 영국 아니면 터키인데 네. 러시아랑 또 숙적이 터키죠.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소련이 그때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를 공급해줬냐? 충분히 소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서방적이라고 착각하기 충분한 짓을 이스라엘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하가나 있었죠. 이 하가나의 주 임무가 영국군 습격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을 습격하는 게 주로 하가나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를 빼앗고 여기서 일단 제껴놔야지 우리가 얘네들하고 마지막 승부를 볼 수 있었어요. 영국군은 군대도 체계화돼 있고 조직도 좋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충분히 착각할 만했었죠. 근데 이게 1차 중동전이 끝난 지 10년도 안 돼서 이게 야무진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편을 바꾸는 계기가 돼요. 소련이. 게다가 원래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다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온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러시아도 재밌는 게 지네가 팬 건 생각을 안 하지. 가장 이스라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동유럽하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네. 자기가 몰아낸 애들인데 그렇죠.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네. 얘들 다 사회주의자야. 예전에 우리 옆 동네 살았었어. 뭐 이런. 사회주의 했던 애들이니까 미국보다는 우리 편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중동에 진출하는 소련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코 무기지만 사실은 뒤에서 소련이 다 주선해 준 거고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체코는 수송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련제 그러니까 수송선. 소련제 수송기를 대줘요. 수송선이 수송선. 그래서 실어서 날아가요. 그럼 또 프랑스가 도와줘요. 우리 영내 지나도 돼. 이렇게 돼. 가. 그다음 또 어디 또 2차 대전 때 무기들이 많잖아. 그럼 저거는 영국 거 우리가 못 팔아. 그럼 또 밀수.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역, 밀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암거래. 이래가지고 또 밀수를 해. 밀수를 하려면 또 들키잖아요. 영국, 프랑스가 도와준다고 무조건 도와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또 찾아보니까 유고. 왜냐하면 또 이 비동맹국 해갖고 다 그때 또 이스라엘 좋아했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러니까 유고가 또 무기는 유고 라인으로 밀수를 해가요. 그 심지어 여기서 가장 큰 재미를 본 게 사실 체코예요. 왜 이집트가 막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막 이스라엘군은 막 연습기 막 있었고 그랬거든요. 연습기 3대 있고 막 골다메이어가 구식 폭격기 2대 미국에서 사오고 막 이랬었는데 전투기가 없잖아요. 뭐 전투기가 없는데 어떡하냐. 체코가 또 나치 독일군 전투기 만들었었다고 얘네가. 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30대 있는데 이거 뭐 너 쓸래가? 줘. 한 대엔 얼마인데 30대 한꺼번에 싸면 다 그래서 싸게 해줄게.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독일제 전투기를 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최강병력이네. 이때 땅에다가 총도 못 쏘던 이집트군이었는데 영국군 파일럿이 독일군 와. 전투기를 한 탔다는 건 3라운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체코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독일제 전투기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집트군 전투기가 못 뜹니다. 이때 영국군이 독립했으니까 위임 통치가 끝나서 떠나요. 떠나는데 원래 영국은 무기를 그렇게 잘 주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들이 훔치는 거지. 훔치가. 야 사도 안 되면 밀수하고 밀수도 안 되면 훔쳐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도 아랍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랍 사람이 영국군 군복 입고 가면 당장 들킬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영어 쓰는 애도 있고 생긴 거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영국군 부대 내에도 지네 유대인 편이거나 있어요. 그럼 얘가 도와주는 거죠. 불러다가 밤에 군복 훔쳐다 입혀놓고 이렇게 영국군식으로 걷고 해는 거 다 가르쳐요. 그리고 밤에 부대로 당당하게 들어와. 무기고 와서 뭐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팍 줘. 그래서 주워 들고 나와.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창설의 시작은 도둑질이에요. 아니 보안이 없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물론 보안이 있었지만 그때도 영국군은 철수해야 되는 거니까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그 내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암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들을 다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영국군이 가르쳐줍니다. 영국군 장교가 하나 불러서 어디에 가면 저기 폐차장이 있는데 한번 가봐라. 딱 가봤더니 폐차된 전차들이 쭉 있는 거예요. 몇 대가.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탑 여기 뭐 몸체 여기 엔진 저쪽에 있는 거예요. 쓸만한 거를 다 가져와서 조립을 하니까 전차가 한 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끌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이스라엘군에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결코 이스라엘만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랍군들도 뭔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이걸 만들고 유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군한테만 있었군요. 월등했죠. 네, 그리고 물론 아랍한테보다는 이스라엘한테 잘해준 건 맞아요. 아랍 수송 무기 수송선들은 못 나가게 하고 그 전에 영국이 이스라엘 아랍을 다 막았거든. 네네. 근데 유대인들도 막 수송선 12척인가 무기를 실어놓은 게 있었어요. 출항 금지. 근데 이제 끝났잖아. 독립했잖아. 그래 니네 이제 독립했으니까 가. 아랍은 안 보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골드메이어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야 그 1차 때 그 형편없는 뭐 철모 돌려 쓰고 무기도 없고 그 너희가 어떻게 정규군 이겼니? 그때 골드메이어가 한 유명한 말.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다.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이스라엘 감동을 낳았는데 요거는 개전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고 바로 무기들이 마구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이지. 그러니까 무기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유대인 청년들이 입대를 합니다. 이 얘기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그 중동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중동전이 시작됐을 때 미국이라든지 이제 뭐 많은 우리나라 한인 분들이 사시는 곳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전쟁이 나자마자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다 유대인들이었다. 왜? 자원 입대하기 위해. 그래서 심지어 네. 전 세계에서 약 9만 명이 몰려듭니다. 인구가 60만인데 9만 명의 전투부대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네요. 근데 그중 또 상당수가 전투 경험자란 말이에요. 어허. 2차 대전 아 참가자. 이게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2차 대전 경험자들이에요. 야. 그럼 2라운드부터 이스라엘군의 전투력이 확 뛰어요. 다음 이야기. 아랍 민족의 형편없는 전투 실력에 반해 이스라엘에는 무기와 병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건국 전쟁 세 번째 이야기. 2차 대전 참전 에이스들이 와서 비행기에 앉으니까 바로 역전이 돼요. 우와. 질이 달라지는 네, 그래서 병력이 오고 무기가 오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대가 만들어져요. 이집트군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 모든 전차병들 수준도 완전히 달랐고 예루살렘부터 먹고 보자 해서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상징적 의미를 초월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을 다 차지하게 된다면 천연의 방어선인 요르단강이 있기 때문에 동부전선에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요르단 입장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사고였는데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네.